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을 무서워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 북이 도발을 하면 반드시 보복 응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할 수 없는 얘기가 있죠. 그게 뭐냐? 북핵은 중국 핵입니다. 북핵 중핵. 중화반전 이름입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핵을 두려워하지 마라. 북이 도발하면 반드시 보복 응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상대가 드론을 한 대 보내면 우리는 세 대를 보내라. 비장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참으로 격세지감이 듭니다. 이제야 대한민국 대통령다운 말을 하는 그런 대통령을 봅니다. 자, 여기서 푸념 좀 하겠습니다. 천안함이 터지자 친북 친중 좌빨들이 트위터와 게시판에서 온갖 음모론을 퍼뜨렸습니다. 자작극이다. 미군 잠수함이 와서 들이받았다. 이 음모론에 결정적인 불을 붙인 사람이 문재인 때 국정원 기조실장을 한 박선원이고요.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고, 그리고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 있으면서 그 미국 4인방이 이 불을 붙였어요. 거기서 마치 권위 있는 근거인 것처럼.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문재인 때 국정원 기조실장을 했죠. 무서운 사람을 참 국정원 기조실장 시킨 거죠. 이 사람이 왜 무섭냐? 예, 오바마 정부가 이제 천안함이 워낙 큰 사건이라 이걸 억지로 덮었습니다. 그래서 3월 11일 천안함 사건 다음 날에 이 천안함을 계기로 북한이랑 한판 붙을 줄 알았던 그 MB가 전쟁기념관에서 딱 폼 잡고 기자회견을 했다가 완전히 새됐어요. 그렇죠. 결국은 전쟁기념관에서 기자회견했는데 그 후속 조치를 못 취하니까. 오바마 정부의 표면적인 입장은 뭐냐면 나 모른다. 나한테 묻지 마.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이제 천안함에서 북한 소행이란 확증이 나오지 않았다. 뭐 이런 소리를 슬슬 흘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선원이 이 사정을 몰랐거나 혹은 알면서도 감춘 진실은 뭐냐? 미국은 천안함을 덮으려 하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나 몰라 그 입장이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검은 게 흰 게 되고 흰 게 검은 게 됐습니다. 당시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의 90%가 천안함은 자작극이거나 혹은 미군 잠수함 충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루머를 퍼뜨린 사람들 혹은 박선원 같은 사람들, 미국의 무슨 그 버지니아 대학의 교수, 공대 교수라는 자, 뭐 이런 자들 때문에만 이 문제가 터졌냐? 아닙니다. 처음엔 저도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말을 퍼뜨려서 이렇게 됐다라고 착각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민심이 그런 거예요. 몇 달 있다가 이제 연평도에서 폭격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국가교육위원으로 가신 김정호 교수가 당시 자유기업원 원장이셨어요. 제가 김 원장한테 SOS를 쳤습니다. 예, 12월 들어서고 있었는데 매일 밤에 청계천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북한 규탄 시위를 벌이겠습니다. 시위 장비를 매일 임대할 수도 없고 시위가 크지도 않고 하니까 1,000만 원 정도만 어떻게 돈을 만들어 주시면 제가 시위 장비를 사가지고 예, 거기 매일 현장에 가서 시위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바로 돈을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정도를 거기서 시위를 했는데 날이 추워서 얼굴이 붓더라고요. 그 겨울이 굉장히 추웠어요. 올해보다 좀 더 추웠고 올해 12월보다. 그리고 눈비가 계속 왔어요. 눈이랑 그 진눈깨비가 계속 왔어요. 그런데 이제 뭐 얼굴이 팅팅 붓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참 슬펐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시위에 제가 시위를 할 때 내걸었던 이제 플래카드라든지 그때 뿌렸던 이제 전단지가 제목이 햇볕은 끝났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멀끔한 30, 40대들이 이제 파이낸스 센터 앞이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연봉 한 1억 뭐 8천 뭐 1억 2천 이렇게 받는 30, 40대 화이트 칼라들이 가서 이렇게 주면 팔로 이렇게 밀어요. 팔로 밉니다. 그러니까 받기를 거부하더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친북, 친중 몽상에 찌들어 있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북이 도발할 수 있다. 이거를 또 도발했다. 연평은 도발했잖아요. 그럼 연평을 그 정도로 포로 갈길 정도로 도발했으면 천안함도 북이 했다는 게 간접적으로 증명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실을 인정을 안 하려는 거예요. 그 사실이 가진 의미를. 그러니까 핵을 무서워 말고 보복 응징하라라고 그런 분위기라면 말할 대통령도 없고 또 그 당시에 무슨 그런 정도의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게 물론 DJ나 무슨 이런 사람들은 그런 말 할 리 없지만 문재인은 그런 말을 서로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더라도 정치적 자살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참 그 시운을 잘 만난 거예요. 지금은 저런 말을 해도 당연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국민 정치 심리의 변화에 대해서 감동을 느끼죠. 예, 감동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게 이 국민 정치 심리 변화가 그냥 온 게 아니고 이게 말하자면은 대한민국에 이게 정체성이란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정체성을 잠시 다시 이렇게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1945년 2월에 있었던 그 얄타 회담에서 미국은 한반도 전체를 적화시키는 방안을 결국 수긍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를 소련 영향권에 내주는 방안을 수긍하니까 그건 한반도 전체의 적화죠. 이 관점에서 보면 38선은 분단이 아니라 적화하기로 돼 있었던 한반도의 절반을 수복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얄타 회담이 그럼 그 성격이 뭐냐? 이 얄타는 일종의 한반도 적화 계획인데 말하자면 이게 뭐냐면 이게 우남 이승만의 그 일본의 내막기 혹은 저는 이제 일본을 벗기다라고 하는 Japan Inside Out 이것에 대한 배신이죠. 왜 그러냐면 우남 이승만은 1941년 초 Japan Inside Out에서 이런 얄타 같은 것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죠. 그 책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첫째, 지금 미국은 세계가 어떻게 되든 미국만 잘 살면 된다는 식의 고립주의, 평화주의에 함몰되어 있다. 둘째, 그러나 일제가 미국의 전쟁을 건다. 셋째, 그래서 미국은 유럽과 태평양 양쪽 전선에서 전쟁에 참전하게 된다. 넷째, 그런데 일제는 7천만 일본인이 신토 전체주의로 중무장한 전쟁 기계이기 때문에 미국이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한다. 다섯째, 그러므로 미국인이 그걸 다 일일이 다 상대하려 그러지 말고 한국인을 무장시켜 달라. 한국이 일제와 싸우겠다. 이것이 Japan Inside Out의 기본 명제입니다. 그런데 한국을 무장시키긴커녕 말하자면 얄타에서 결정한 건 뭐냐면은 일제의 7천만 전쟁 기계와 싸우면 미국이 100만 명 이상 희생된다는 현실에서 어떻게 얄타에선 결정한 거냐면 거기까지는 우남 이승만의 예측과 일치하죠. 근데 그 해법이 전혀 배신 때리는 거죠. 우남 이승만의 방안은 한국인을 무장시켜 달라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을 한반도를 소련에 바치고 그 대신에 소련이 일제 관동군 120만과 싸우는 그 구도를 잡은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사실. 예. 그래서 저는 크게 처칠이나 루스벨트를 많이 비난을 못 해요. 우리가 주체적으로 싸우지 못한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소련이 관동군을 감당하면 한반도 내줄게. 이게 되는 거죠. 이게 1945년 얄타 회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명하지 않는 국사학자들은 다 말짱 꽝이고요. 한국 정치사학자 말짱 꽝입니다. 한국 외교사학자 말짱 꽝이고요. 한국 군사지정학자 말짱 꽝이에요. 대한민국에 만약에 건국과정을 하는 사람이 1945년 얄타를 얘기를 안 한다? 좀 이상한 거죠. 무식한 거죠. 예. 그런데 이게 8월 6일, 8월 9일 날 원자폭탄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일제가 7천만 전쟁 기계가 멈춰 서게 되는 거죠. 사정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미국 국무부 빨갱이 동조자들이 깊게 침투해 있던 미국 국무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 국방부 쪽에서 주도가 돼서 38선 이남이라도 미국 자유진영의 영향권으로
되찾아온 거예요. 분단이 아니라 절반의 수복입니다. 이게 이제 그 대한민국이 이제 그 만들어지긴 첫 이제 고리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80, 그러니까 8월 15일, 그러니까 이 45년 그 이후에 단정 수립, 그 다음에 6.25 남침 격퇴, 그 다음에 한미 동맹을 거치면서, 예, 그래서 드디어는 그게 이제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확립이 된 거죠.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러스크 미국 대령이 소련에게 384 이남으로 내려오지 마라고 전문을 보내서 거기서부터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조인까지 8년 동안 2969일에 걸쳐서 건국된 겁니다. 예, 10월 1일이 이제 국군의 날이죠. 그날이 한미동맹 귀 빠진 날입니다. 그럼 현충일은 뭘까요? 네, 연합군 노르망디 상륙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여러 가지로 그런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야구 동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좀 늦게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자, 국군의 날이 그러면 우리 6.25 남침 격퇴하고 한미동맹 서명한 날이야? 아, 그랬구나.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중요한 날짜들을 보면 글로벌 차원의 어떤 큰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거 몇 가지만 제가 짚어드릴게요. 일부러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때 우리 선배 세대가. 그래서 관점이 지금보다 굉장히 넓어요. 오히려. 예. 아래는 우리가 이제 한류, BTS, 블랙핑크 이런 건데, 이게 한류가 있기 전에 옛날부터 글로벌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복절, 그건 뭐냐, 결국 일제 극우 집단이 연합군에 의해서 패망한 날이에요. 그죠? 처음부터 우리가 글로벌하게 노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6월 6일은 뭐냐? 예, 6월 6일은, 예, 노르망디 상륙일입니다. 6월 6일 현충일이. 그러니까 노르망디 상륙일이라는 게 뭐예요? 나치 극우 집단을 연합군이 다 쳐부시려고 들어간 날이잖아요. 1944년 6월 6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념해서 그날에 맞춰가지고 우리 현충일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충일 행사하면서 노르망디를 같이 얘기를 해줘야 돼. 8.15 행사하면서 그게 한국이 잘해서 무슨 광복한 것처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연합군에 의한 나치 일제 극우의 패망, 신토 극우의 패망을 같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연합군의 활동을. 그러라고 그렇게 날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깝깝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은 10월 1일은 6.25 남침 격퇴 승리 및 한미동맹 가조인식 한 날이에요. 저게 이제 이제 의회 통과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게 국군의 날이에요. 그래, 국군의 날 행사 때 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과거를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좀 폭도스럽고 천박한 데가 있는 거예요. 전 굉장히 싫어. 그래서 그런 점은.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우리가 이게 한국의 그러면 이 한국인의 8년 동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나요? 한국이 얼마였지? 2969일, 68일? 예. 2969일, 2969. 그럼 이 8년 2969 동안에 한국이 이게 만들어진 건데, 네. 이게 아이덴티티인데, 이게 이제 지난 30년 동안 이제 좀 황당해지는 거죠. 지난 30년 동안 이제 깊게 타락하고 혼란되는 거죠. 동구 소련의 해체가 가져오는 그런 정신문화적, 함정, 또 미국 및 유럽의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에 내재된 영혼의 위기, 이걸 우리가 전혀 꿰뚫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거잖아요. 여기 이제 모택동과 이른바 중국 의용군, 그 다음에 스탈린이 지시해서 스탈린의 전쟁이기도 한 6.25.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이거든.
그런데 뭐 거의 대단히 좀 불경스러운 얘기지만 거의 남자들끼리 그 몸 부비부비하면서 꽉 붙어서 좀 뭐 후진타오랑 이명박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뭐 거의 지금 뭐 시진핑은 신났어. 시진핑이 저렇게 유쾌하게 그 정상 간에 악수하면서 사진 찍는 저런 폼을 취한 적이 없어요.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거야. 근데 오른쪽으로 그럼 바뀌었으면 중국이 멀쩡한 놈들이냐 이거지. 공산 전체주의 찌끄레기인데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영어로 말하면 찌끄레기를 이제 leftover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totalitarian leftover인데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이자들을 이러한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나 그 푸틴 세력을 이제 그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에 빠진 미국과 유럽의 글로벌리스트들은 이자들을 세계 경제의 주요 이해 당사자, 글로벌 스테이크 홀더라고 이렇게 떠받들어 줬단 말이에요. 그 총회를 하고 보호를 했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거기에 이제 같이 해서 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무역과 투자를 통해 우리는 또 고도의 선진 경제로 급성장했어요,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그럼 말하자면 공산 전체주의 찌끄레기들을 주요 교역 상대로 삼아서 경제를 고도화시켰는데 이것이 어떤 그 아이러니를 갖고 있는지는 전혀 정리를 안 하니까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깊게 멍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증상이 나오죠. 우리 정치. 뭐 돌아가신 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예, 박원순 시장께서 살아계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입니다. 뭐 안철수는 이제 국회에서 뭐 논쟁하다가 요즘 빨갱이가 어딨어요?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은 선거만 다가오면 북풍과 색깔론이 판을 칩니다. 이 빌어먹을 놈의 나라에서는 남북 관계에 대해 철학이 없습니다. 뭐 이따구 소리를 했죠.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한국의 친중 친북 유행은 미국과 유럽을 사로잡았던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의 천박한 한국 버전입니다. 정확하게 대응합니다. 미국, 유럽의 흐름과 중국, 우리 사회의 정신적 타락은 정확하게 대응합니다. 그러니 이제 백모 같은 자, 또한 우리 백모 세뇌탈출을 보시는 시청자님들 중에 또 많은 분들 지난 30년 동안 참 고생하셨습니다. 시대착오적 극우 수구 전쟁광 이렇게 낙인 찍혀서 사셨을 겁니다. 백모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소리 하냐. 아직도 빨갱이가 있냐.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를 수도 있지. 뭐 지금 어떤 세상인데 색깔론 피냐. 뭐 이런 소리를 항상 아침 저녁으로 듣고 심지어는 저는 그 지금 그러니까 국힘에 들어갔다가 좀 돌출 발언을 해서 국힘으로부터 제명당했던 어떤 후배한테는 형은 국힘이에요. 민주당 아니에요. 형은 머리를 MRI로 찍어봐야 된다. 어떻게 그런 식의 극단적 사고를 하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별로요. 이제 그러나 저는 그 친중 좌빨들은 전혀 겁을 안 내요. 또 종북도 겁을 안 내요. 쟤들은 시류에 영합을 해서 떡고물을 주워 먹으려는 정치 투기꾼이에요. 시류 전체가 지구 전체가 세계 전체가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으로 기우니까 한반도에서는 그게 친북 친중으로 나타나는 거고 거기에 앞에서 떡고물 주워 먹으려는 애들이라고. 결국 정치 투기꾼 기회주의자예요. 걔들은 안 무서워.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저 자신, 우리 자신의 가치관, 저 자신, 우리 자신의 정신, 저 자신, 우리 자신의 영혼이 타락하고 쇠약해지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시대와 안 맞는 경우도 있죠. 니체같이 이런 뛰어난 철학자도 오죽하면 내게는 시대도 없고 조국도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특별히 무슨 뭐 반국가적인 성향에서 그런 게 아니라 1871년이 프러시아가 프랑스에 대해서 대승을 거두고 독일 제국이 탄생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냥 그 독일 안에 그냥 어마무시한 그 막가파 독일 민족 제일주의가 퍼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환멸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게는 시대도 없고 조국도 없다. 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사상가는 죽은 다음에야 태어난다. 그러니까 내 생전에는 나를 알아줄 사람이 없을 거다. 그 소리예요. 그의 저서들은 실제로 출간 부수가 100부 미만입니다. 뭐 차라투스트라, 짜라두짜에도 100부 미만, 뭐 선과학을 넘어서도 100부 미만 다 그렇습니다. 상업 출판이 아니었단 소리죠. 지인들한테 보내기 위한 출판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은 그 아주 쥐꼬리만한 연금 생활했어요. 예, 그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학자이기 때문에 철학자이기 때문에 자기 거를 이제 남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그걸 아끼고 아껴서 그렇게 이제 출간을 한 거겠죠.